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죠. 네, 오늘 지수는 아침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상승을 했다. 지금 다시 이제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33%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자 청구 수당 자체가 일단 143만 명으로 해서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좀 늘어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도 상당히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구글, MS 다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아침에 좀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상승 전환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이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움직이는 게 경기 관련 이제 민감주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언택이나 빚 관련된 종목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주도주는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시장 주도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이제 실적들이 발표될 때마다 기업의 조금 주가가 좀 등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기업 실적이 좀 호전되게 발표되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업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쪽 관련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그쪽에서 이제 세를 얻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관련돼서 배터리 관련된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개별 기업군들도 이제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이 대형주가 움직일 때 과거 이제 전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과거 패턴인데요. 아마 이번에는 조금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가 갈 때 중소형주도 약간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시장 주도주 관련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일단은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시장 오늘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새빨간 이슈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좀 뒷받침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두 번째는 산업계 내용이 될 텐데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우리 경제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경기 민감주의 랠리 속에 주도주는 과연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테마주, 바로 증권주가 될 텐데요. 2분기 호실적에도 좀 비실거리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전에 경기 민감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의 덕분에서 증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주들 2분기 좀 호실적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NH투자증권은 시장 컨센을 44%나 웃도는 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증권주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유 왜 그런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A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내용도 점검 도와드릴게요. 자세히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좀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상업 생산 전월 대비해서 4.2%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6개 지표가 6개월 만에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제조업의 수출 출하도 33년 만에 최다 증가폭을 좀 기록했고요. 이러한 영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전례 없이 좀 빨랐던 만큼 회복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업종 관련한 내용입니다. 유동성 파티와 더불어서 기업의 실적, 여기에 저평가 메리트까지 더불어지고 있는 그간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는 화학과 비금속 광물의 업종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바이코리아를 두드러지며 현재는 기아차, 현대차 등 자동차주들에게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주도주는 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자고 우면하던 두산 그룹주들 자산 유동화 작업이 하반기 들어서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에만 보유했던 골프장 계열사의 M&A를 속도를 내면서 채권단이 요구했던 3조 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르면 갈무리는 목표 의지를 나타내면서 자구안 이행 마무리가 좀 이르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에는 인력 구조 조정의 변화 조짐까지도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두산 그룹주들의 또 주가 흐름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이슈들 지금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소폭은 미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독일 역시나 2분기 GDP 전분기보다 10.1%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미증시에서 온탕을 오고 가는 소식들을 전해줬잖아요. 네,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춰서 우리 시장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로 이제 딱 요약을 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는 미리 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쵸. 과거 1분 코로나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예. 계속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기술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술주가 어저께 이제 실적들이 이제 좀 발표들 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 관련 기술주들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식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이제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국내도 뭐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제 현재보다는 미래에 관련된 거에 이제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관련된 2차 배터리가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가 났습니다. 맞아요. 예, 흑자가 한 1,500억 정도 났는데요. 이렇다 보면 계속 이제 적자 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그 미국 그 마가 관련돼서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더 이제 매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뭐 지금 조정을 보였다가 뭐 오늘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일단은 뭐 그쪽 관련 쪽으로는 계속 뭐 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는 와중에 아마 좀 조정은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더 상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시장이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경제 성장률 역대 최악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예상이 된 부분이다.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우리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 고루고루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경기 민감주냐, 뭐 성장주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자 보는 지금 시각이 다 다릅니다. 일단 이번 한 달만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던 거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일단 경기 민감주 자체가 어쩌면 이제 어쩌면 주식의 이제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본다라면 언택주들이 이제 상당히 강한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이제 소외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소외된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이제 발표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예상외로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한국물 관련된 그 펀드의 유입이 현재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내내 좀 감소하다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자체가 어차피 대형 우량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 같이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이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았다가 지금 많이 2, 4분기 내내 계속 좀 그 옆으로 횡보했었던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대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가면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언택 관련주들은 이제 쉬는 거냐? 이제 과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종목으로는 매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건 조정이 뭐 불가피하겠죠. 어차피 자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빅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보일 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픽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은 뭐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도 갈 것이고 또 성장주도 같이 좀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만 간다, 성장주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해서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늘면서 증권사들 줄줄이 2분기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 21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45.5%나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증권주들의 주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의 이제 특징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 자체가 다 이제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예. 대신 이제 움직일 때 이제 화끈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건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매가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위탁 수요가 이제 증가라는 거를 이제 좋게
좋은 측면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뭐 근데 증권회사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건 IB 관련 쪽입니다. 근데 IB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조금 그쪽 관련 부분 수익은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는 그 개인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관련된 수익이 조금 이제 증권회사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측면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추세로 보면 위탁 수수료는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IB 쪽 수익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각 증권사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PI라고 하는데요. 그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에 대한 그 실적이 이제 좌우지우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나 아니면 PF에 관련된 이제 부실 처리를 어떻게 해서 충당금을 쌓을 것이냐. 뭐 NH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지금 한 물려 있는 게 이제 한 4천억이 넘으니까 그게 이제 대손으로 쌓이게 되면 뭐 일단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보다는 아마 중소형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증권주는 그렇게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좀 좋긴 하겠지만 만약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키움증권이나 아니면 뭐 유진이나 현대차증권 이런 쪽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위탁 부분이 조금 많은 IB보다 많은 그런 증권회사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권주 투자 자체가 전문가님 보시기에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를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은행주와 보험주 반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섹터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더욱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떤 방향의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쪽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2차전지죠. 이런 섹터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즘 그래도 실적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금융주죠. 그중에서 지난번엔 증권주를 알아봤고 오늘은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흐름들을 살펴보고 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업종 대표적인 금융업종과 코스피 지수의 동향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흐름보다는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폭을 맞춰갈 수는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괴리감은 시장 대비해서 초과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이 올라가는데 정체가 돼 있고 보험주는 전혀 그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다라고 봤었을 때 지난번 충격과 함께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된 대표적인 업종이고 섹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은행주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 특히 은행, 증권, 보험 관련된 금융 쪽은 아무래도 내수에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압박을 받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타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내수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 관점 쪽에서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회복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지개는 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은행의 주요 수익원으로 보게 되면 대출일 텐데 이 대출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도 계속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측면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미치는 여파로 봤었을 땐 대출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민간 대출과 이제 가계와 기계부 대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대출이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야 은행권에서도 어떤 예대 마진, 즉 예금을 받아다가 대출을 해주는 이런 어떤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흐름들이 나올 텐데 지난 2000년대 초반 흐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다가 금리 자체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과 함께 정부의 규제들 같이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정도로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최근 들어서는 기업 대출이 오히려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기업 대출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에 대해서 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 쪽에서 정부 규제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된 사모펀드와 관련된 판매자에 대한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겠죠. 이런 어떤 리스크도 같이 염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즉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예대 마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저금리 기조가 오다 보니까 꾸준히 하향 기조가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그나마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선방한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신용은행들 같은 경우도 계속 하향을 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압박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예대마진 지속이 축소가 되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성장에 대한 쪽으로는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투자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쌉니다. 싼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그래도 성장세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락할 것이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모두 다 올해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KB금융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3조 원대가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5조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PBR 5배 정도도 PER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자산 대비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0.3배 수준은 참 쌉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6%, 7%대까지 나오는 배당 수익률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뚜렷한 저평가가 많기 때문에 혹시 나는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을 빨리 매면 못하겠다. 그냥 차라리 이런 싼 종목들 샀다가 어느 정도 기회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팔겠다고 하는 매매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정부 규제나 어떤 신금융 쪽으로 어떤 트렌드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어떤 가파른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흐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그동안에 못 오른 업종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그때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들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길목 지키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중기적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흐름들로 보면서 싸다는 논리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상당히 저평가가 강화되어 있는 모습들이라 하게 되면 저평가와 배당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그래도 가장 탑픽으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내와야 될 부분들이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마진이 발생한다. 게다가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손해보험사의 높은 손해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경기가 부진하다 보면은 보험 해약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지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연도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보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 지금 작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90%까지 올라와 있는 손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안 좋은 지표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최근에 손해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동이 없는 관점 쪽에서 손해율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87에서 85대까지 나오던 대표적인 회사의 손해율들이 지금 이제 80대 초반, 85대 밑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들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기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정 손해율 같은 경우도 이동량 감소에 따라서 수혜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78에서 80%대까지 가야 어떤 손해보험사들이 그나마 산정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높죠. 게다가 또 휴가철이 이어지다 보니까 해외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여행객 중심으로는 계속 이동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보험주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FR 17이라고 하는 이쪽이 도입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이 적립금을 늘려야 되고요.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또 조단위 자본이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부담감이 좀 커지겠죠. 이 부분도 중기적인 부담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금리 기조라고 하더라도 운용 수익을 늘려야 되고 보험료를 인상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채권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주식 같은 이제 유가증권 쪽에서 운용을 늘려야 되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숙제도 같이 보험주 쪽에서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들인데 올해 실적에 대한 정책 흐름들 작년 대비해서는 좀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한 모멘텀이 없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저평가죠.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도 5%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표들은 싼데 아직 어떤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손해율 관련된 쪽에서 손해보험사 중심으로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깜짝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기대가 높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쪽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나 배당 관련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험주를 재평가할 만한 강한 모멘텀은 제약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기적인 관점을 타진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자동차 손해율 개선과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은 DB 손해보험이라든가 현대해상 정도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기적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의 흐름들이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와 보험주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강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은행주와 보험주의 반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1일 옴니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관계사 AMS 바이오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1시간 안에 100%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탄력을 넣었습니다. 9일 SK하이닉스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일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도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7일 화성산업은 백지화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군의군수가 입장
시장을 바꾸면서 극적 타결됐다는 소식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유계수젠텍은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성능 평가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4위는 첨보, 3위는 바이오스마트, 2위는 와이팜,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가족 간의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영권 분쟁 소식은 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니까요. 저는 또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첫 종부터 일치입니다. 네. 저도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00원 뚫고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가보자. 부모님이 나보다 동생한테 재산 다 줘봐라. 열받지. 전쟁 시장이다. 지금은 시세 초입이고 일단 17,000원 뚫었으니 2만 원까지 직행이다. 야호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17,500원 뚫고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종목이 경영권 분쟁 소식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점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지금 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네. 경영권 분쟁 이슈는 사실 주가 상승에 주기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재료가 맞아요. 과거에도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진칼도 역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변동성을 보시면 오늘 종목의 이제 변동성이 장중에 무려 21% 올라갔다가 현재 5%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고수들이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게 아니더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번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좀 밀렸을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가는 올라갈 때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눌렸을 때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는 17,5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봐서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흐름만 보셔도 그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경영권 분쟁 소식 주가 상승 끌어올리는 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첨보입니다. 오늘 LG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첨보가 대규모 생산 능력 증설 공시에 2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첨보는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관련 제품의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수준인 6,000톤까지 추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아쉽지만 스탑입니다. 첨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급락 나온다. 신규 개미는 접근 절대 금지. 여기서 물리면 10년은 고생할걸. 1분봉 깨졌다. 단타 전군 호퇴하라. 걸리면 죽는다. 이건 스윙 가야 함. 저 많은 기관이 겨우 1% 먹으려고 다 들어왔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자분께서는 이 종목에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면 10년은 고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공감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공장 증설 이슈로 네.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분위기도 한몫을 했죠. 시장에서 지금 LG화학도 분기 이제 실적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첨보도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제 물량을 더 많이 늘리기로 했다. 분명히 좋은 이슈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유동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지. 그동안 첨보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이 기관들 쪽에서 이제 수급도 사실 많이 붙긴 했지만 기관들이 꼭 계속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첨보의 경우에는 지금은 한 번쯤 만약에 시세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스윙 가야 한다. 저 많은 기관이 겨우 1% 먹으려고 들어갔겠어? 이분은 또 다른 의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관들이 사실 뭐 수익을 되게 잘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기관도 분명히 손실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 특징을 보게 되면 단기에 들어갔다 단기에 빠지는 경우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 쪽에서 꽤 많은 수급이 들어왔지만 사실 지수는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 쪽 수급의 특성은 사실 단기로 들어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보다 먼저 움직여서 좀 팔고 나오자. 저는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관이 좀 단기로 단타를 하는 또 습성도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라는 점. 오히려 기관보다 좀 발빠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코로나19 응급용 진단키트 개발한 바이오스마트 주가가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요즘 진단키트 관련주는 잘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또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사실 상한까지만 저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또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발 물량 좀 더 주세요. 이거 최소 3연상인데 얼른 더 추매하고 싶어요.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하는 사람도 있네. 한심하다. 이제 10배 이상 될 텐데 시초가에 2,000주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홀딩하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제발 물량 좀 더 주세요. 이거 최소 3연상인데 라고 지금 간절히 물량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 3연상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물량 갖고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예.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준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주말을 통해서 또 이제 반감이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관련주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눈치 싸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뭐 3연상 이상이다, 4연상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기보다는 수익이 낮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스마트는 오늘 상한가 안착한다면 물론 한 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물량이 있다면 주고 싶다라는 말로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시초가에 2,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홀딩하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팔 필요는 없고 다음 주까지 보시는 게 맞는데 네. 다음 주에 올라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초가 이렇게 갭으로 많이 뛰었는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저는 도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도박을 하실 거면 사실 이제 강원랜드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계속 도박을 하시고 있어서 예. 오늘 다행이에요. 상한가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수익 잘 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은 엄청 째지실 것 같아요. 네, 기분은 좋겠죠. 근데 시초가가 뜬 그 가격대를 보면은 시초가 가격이 사실 28% 정도거든요. 지금 수익이 2% 정도도 안 돼요. 만약에 월요일장에 좀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주식은 사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다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강심장만 할 수 있는 매매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이팜입니다. 5G 단말기용 전력 증폭기 등의 무선 통신기기 송수신에 필요한 무선 주파수 부품을 제조하는 와이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첫날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셨습니다. 5G, 저는 또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저도 고입니다. 네,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고 같이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단식 하락 시작입니다. 물량 줄이거나 얼른 던지세요. 그것만이 살 길. 그린 뉴딜 수의 환매 청구권까지 대박이구만. 공모발은 10주 홀딩 중 오후에 폭락해서 다음 주 공모가 아래로 추락할 듯 신규 상장주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지금부터 계단식 하락 시작할 거다. 얼른 물량을 줄이거나 던져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아마 계단식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분봉으로 이제 주가를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시초가부터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분봉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식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실 상장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장 시에 이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중요한데요. 사실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만약에 상장됐다면 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들이 사실상 주가의 조정이 좀 많이 이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이팜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련의 어떤 그 법칙들이 있어요. 지금 시초가 오늘 하루 첫날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지켜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식의 흐름을 잡아야 되냐면, 상장 첫날의 그 고점 자리죠. 이 고점 가격대가 지금 현재 22,2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날부터 해서 만약에 22,200원을, 즉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22,200원 가격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기로 트레이딩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내고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해서 주가가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이제 오늘 저점이죠. 15,55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의견을 들이되 다음 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장이 열리고 나면 22,200원, 오늘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 깜짝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죠. LG화학은 그러면은 이 실적에 힘입어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마음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스탑입니다. 마음만 고, 현실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만 3천 원 뚫으면 그 위는 없다. 65만 원까지 가열차게 가보자. 살다 LG화학이 9%까지 찍는 걸 다 보네. 20만 원대에 판 과거의 나를 매우 때린다. 이젠 60만 원대 돌파는 기본이다. 4분기 실적 나올 때는 100만 원도 찍을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60만 원, 65만 원, 4분기도 뭐 100만 원 계속해서 그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기대감이 많이 높죠. 네. 그리고 거기다 실적도 좋았고요. 하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보다 이제 높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만약에 반응을 안 했다면 그 전에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고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응을 했어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오늘 슈팅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60만 원이 넘어가면 뭐 더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기업은 이제 58만 3천 원이 과거의 고점이거든요. 이 가격대 거의 진입을 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인된 실적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을 고민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좀 상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게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보다 저는 이제 정리를 지금부터 좀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4분기에 100만 원까지 찍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세요? 생각해요. 이제 주가라는 건 사실 나중을 생각하면 이제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후가 아니라 1년 후 내지는 2년 후 그리고 3년 후 또는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사실 저는 올해 하반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100만 원 언젠간 찍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젠간이 과연 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거고 주가는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좀 싸게 싼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을 매수하게 된다면 최소한 4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의견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빨간 종목대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전문가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실적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실적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도 비껴간 실적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코엘 패션이라는 이 회사가 사실 의류 쪽은 당연히 소비 쪽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매출의 특이성이 있어요. 즉 90% 이상의 매출이 홈쇼핑을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홈쇼핑을 많이 보고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엘 패션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방어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코엘 패션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엘 패션을 매수하게 된다면 저는 6,6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약간의 좀 가격적으로 좀 넓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500원까지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코엘 패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